계획된, 연출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는 편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궁박한 처지였다. 오늘의 초대 손님, 계명대학교의 한병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령, 독재의 정석, 비교 정치로 알아채는 수령제의 내구성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예. 네, 이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는 뭐랄까요? 어떤 겁니까? 북한이 이제 개인 독재이고 수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안정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을 이제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뜻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그 조정, 코디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에서는 줄을 잘못 쓰면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재 정치에서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있고 누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느냐에 자신의 선택을 맞추고 싶은 욕구가 절대적이다. 우리가 왜 카카오톡을 사용합니까? 모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에서 왜 그들이 김일성을, 김정은을 그렇게 지지합니까? 속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수가 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지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정입니다.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고 적극적으로 그 선택에 맞추고 싶다. 다시 말해 카카오톡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카카오톡을 사용해야지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우리가 우측통행을 하는 이유가 좌측통행이든 우측통행이든 그 교통질서를 지키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미에서도 그들은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창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네, 소련파의 2인자였죠. 예. 이 인물이 왜 중요한 겁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제 논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전제는 엘리트가 순진하다라는 것이고 순진해서 속았다. 속아서 왜 속느냐면 이제 독재자가 등 떠들어주고 손잡아주고 허벅지 만져주면서 스킨십을 하면은 이제 그게 혹하고 넘어가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엘리트와 협력하기보다는 독재자에게 충성해서 혼자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엘리트는 조정 게임이 아니라 먼저 재수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창옥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수하들이 계속 그를 공개 비판하고 모욕을 줬지만 사석에서 만난 김일성은 항상 박창옥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창옥은 결정적인 순간까지도 김일성의 호의를 믿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의 큰 실책이었고 그 때문에 소련파는 쉽게 와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박창옥이 소련으로 탈출을 했죠. 예. 소련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회한에 찬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들이 김일성이 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생각을 못하고 김일성이 충성하면은 어떻게 권력의 한 자락이라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서로 질투하고 반목하고 정보를 숨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김일성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이제 그런데 그 자체가 근데 권력 투쟁에서는 한번 실수를 하면은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 그걸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책에서 나온 동전 던지기와 권력 투쟁의 차이점도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동전을 던지면 처음에 10번 정도 던지면은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동전을 100번 이상 던지면 이제 다수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앞면 50번, 뒷면 50번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이제 분산의 정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동전이 정규분포를 보이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온 숫자가
다시 말해서 이 동력 논쟁이나 독립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독립성이. 하지만 권력 투쟁에서는 종속성이다. 바로 이전 사건이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로 의존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쏠리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냐? 바로 독점이 일어나는 권력의 독점.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는 지금 던진 결과가 그 다음 던지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 맞습니다. 정치에서는 지금 벌어진 사건이 그 다음 이뤄진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네요. 특히 독재적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독재 권력, 독재 정치에서는 한번 패배하면 그 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전 권력 투쟁 결과가 다음 게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치 지도자들의 정당성으로는 전통적 정당성, 카리스마적 정당성, 법적 합리적 정당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김씨 족속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김씨 일가는 이제 카리스마적 정당성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비범한 능력을 주기적으로 눈에 보이고 관찰 가능하게 보여줘야 된다. 대표적인 카리스마적 정당성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종자들이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예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카리스마적 개인의 비범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굳이 정당성으로 보자면 전통적 정당성에 가깝다. 김씨이기 때문에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전통적인 정당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외부와의 연결성을 끊어버린 자주 노선을 고수하는 것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바로 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수령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북한의 자주 노선은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보다는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자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적 안전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확보하고 싶은 수령의 정치적인 의도가 느껴지는 노선이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이제 북한이 이제 수령이 이제 쟁취했는데 그 절대 권력의 유일한 위협은 바로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정치적 개입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군사적 독립이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바로 여기서 나온 대정책 노선이 바로 자주 노선이고 자주 노선은 바로 엘리트의 노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령 개인의 대외 정책 노선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어마어마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의 대다수는 북한 김씨 일가가 그렇게 정당성이 있다고는 뭐 100% 복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발이라든가 뭐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시위는 분노에 따른 감정적 반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위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입니다. 특히나 억압과 처벌이 무서운 나라에서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 현재 행사하는 국가폭력과 처벌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 시위는 계산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저항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합리적 저항이 안 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면은 바로 딱 나오는 겁니까? 예, 계산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테러 연구에 관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테러 정치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정치 행위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살 테러인데 보통 자살 테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구경꾼의 존재이거든요. 구경꾼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북한에서는 구경꾼도 없는 정말로 자살 테러는 자살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 테러마저 없다. 가끔씩 용감한 사람마저 나올 수 없는 완전한 감시와 억압 그리고 단절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위가 없는 것이다. 시위는 항상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야기했지만 절망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혁명, 미국의 인권 혁명까지 모든
시민운동에서는 희망을 가진 자가 저항을 했지 절망하는 자가 저항한 적은 없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쳤다가 올라갈 때 혁명이 일어났지 예, 나락으로 갈 때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북한에서는 시위를 하다가 걸렸을 때 치러야 하는 그 처벌에 대한 위험, 그 비용이 성공했을 때 비용에 비해서 너무 낮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너무 낮고 성공의 처벌의 비용도 너무나 높고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도 너무나 낮기 때문에 가능성 곱하기 처벌의 가능성을 이 모두를 고려했을 때 혁명의 기대값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최소한 연좌제만이라도 폐지가 된다면 용감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기 한 목숨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길거리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어떤 세르비아의 민주화 운동가는 칠레의 이제 혁명과 민주화 시위를 예를 들면서 최소한 북한에서도 천천히 걷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어떤 책에서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장을 보면서 북한에서 만약 서너 명이 의도적으로 길에서 천천히 걷는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총살형이 내려질 겁니다. 칠레에서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민들이. 피노체트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천천히 걸었고 택시 기사들이 시속 10km, 20km로 천천히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 시민들은 공원에 모여서 12시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런 시위마저도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북한이 버티는 힘이고 이건 수령 입장에서는 아주 현명한 처사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아주 사소하지만 연대성을 증명할 수 있는 행위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혁명이나 정치적인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계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계산 변수는 바로 성공 가능성.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 또 그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의 기대가 중요한데 그 기대를 그 숫자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과 공개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북한에서 철저하게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아주 곤란한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속마음, 아무리 내가 방에서 수령 독재 반대, 수령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속으로 외쳐도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냄새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처벌을 당하면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가족, 뭐 친구, 지인까지 다 예.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 책에 보면은 독재자 입장에서는 처벌 비용이 상당히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다. 예를 들어 지금 그 북한 전역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감자 한두 명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독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국가 폭력, 국가 감옥, 이 국가라는 자체는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강의에 그 학생이 들어와서 청강을 부탁하면 제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들어온다고 해서 강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늘어나는 건 없죠. 늘어나는 거 없는 건 맞습니다. 그처럼 감옥에 100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한 명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국가의 처벌 비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는 만들어 놨고 국가를 김일성과 김정일이 좋은 국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 국가를 지금 이제 이용하면 되는 거, 그 국가를 이용하는데 따로 더 들어가는 비용, 다시 말해서 지배 한계 비용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북한의 국가 지배가 약화될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국가라고 표현하신 거는 독재자의 입장에서 독재를 펼치기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졌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는 독재 국가는 억압 능력이 뛰어난 국가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아프리카나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오히려 독재자가 국가를 파괴해버립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독재자는 국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쿠데타나 독재자에 반대하는 그 무력적인 능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왜냐하면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장기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가 건설에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캘리포니아나 스페인 해안가에 그 부동산 투자에 해버리고 자기도 언제든지 떠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독재자들의 행태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이 그 국가를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김정은은 그런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국가 파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책에 보면은 상하수도 시설에 얼마나 국가가 노력하는지를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쓰셨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가 운이 좋은 게 우리는 국가를 참 국가가 좋은 일을 하는 행위자로 늘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요. 그래서 국가는 당연히 그 국민의 생활을 이제 돌보아야 된다는 건데 이건 아주 오히려 예외적인. 국가는 왜 태어났느냐? 국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국가는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소수의 무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이제 국민들을 도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돕는 것이지 태생적 목적은 전혀 인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인민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인민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북한의 국가는 국가의 태생적 목적에 아주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대로 된 상하수도를 통한 깨끗한 물의 공급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비민주주의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북한을 비롯해서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배탈로 수인성 질병으로 배탈 나서 죽습니다. 예. 그게 바로 국가가 공공재의 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왜냐하면 인민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민들이 중요한 경우 국가는 인민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면서 나폴레옹 군대의 국민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국력의 핵심 자원이 국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국민이 국력의 핵심 자원이 되면은 지배자는 국민에게 정치적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테네에서 일찍 민주주의가 일어났던 이유도 아테네 군사력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군사적으로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권리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국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이제 인정하고 이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 우리들의 것이라는 생각들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자발적으로 위험한 군사적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이전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군사 전략, 바로 추운 알프스 산맥을 넘는 위험한 군사 전략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국민군,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 그리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병이 할 수 없는, 이전의 왕들의 군사력, 용병들이 할 수 없는 군사적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프랑스 군대가 발휘했고, 이것이 나폴레옹 군대의 위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을 100% 수탈하면 그 해만 이익이지만 수리조합을 만든다든가 농사를 잘 짓게 만들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군주와 농민들에게 다 이익이 된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농민들과 이제 왕이 이제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이제 왕은 농민들을 오늘 당장 다 빼들고 이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역으로 우리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엄청난 수탈이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그 지배층은 세 종류의 지배층이 발생하게 되는 성녀,
무신 그리고 무벌 귀족 이 세 지배층이 경쟁을 하니까 오늘 당장 이 농민들을 내가 수탈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다른 지배 세력이 수탈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수탈해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들 화전민으로 산으로 이제 오지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미래적 전망이 없으면 수탈의 강도가 늘어난다. 이런 아주 뜻이네요. 늘어나고 급해지고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유지 비극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제 얘가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맥도날드 가게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이제 자기 세트 메뉴를 하나씩 사가는데 아주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사유재가 갑자기 아이들이 햄버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식판에다가 이제 감자튀김을 다 모읍니다. 이제 모으면 이제 이 사유재가 바로 제 아이 성격이 바뀌는데 바로 공유지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제 공유지로 바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햄버거를 더 맛있다고 좋아하지만 햄버거를 손에 꼭 잡고 있고 무엇부터 먹느냐. 감자튀김부터 먹습니다. 그것도 점잖게 먹느냐.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우구작 먹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친구가 감자튀김을 천천히 먹는다? 나는 빨리 먹습니다. 친구가 감자튀김을 빨리 먹는다? 그럼 나는 빨리 먹습니다. 모두가 빨리 먹습니다. 목이 막히고 불편하지만 감자튀김을 빨리 먹게 되고 감자튀김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모두의 것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두의 것이 내가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의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공유지가 되는 거. 공공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재, 공기는 모두의 것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헐떡헐떡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숨을 많이 쉬더라도 공기는 여전히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기가 줄어든다면 거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북한을 분석하시면서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북한 주민들의 가치가 폭락했다. 특히 폭력적 가치가 폭락했다. 또 핵무기의 개발로 북한 독재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유럽의 국가 건설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국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큰 원천이 뭐냐면 전쟁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보병이 중요해지면서 보병이 중요해지니까 보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 경제 발전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원천이 인민한테 있다면 인민들을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군사기술은 인민이 필요하지 않는 북한이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기술인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녹도 안 쓸고 기름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고 그만큼 인민들은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래서 마음대로 인민들을 괴롭혀도 뒤탈이 없는 상태. 인민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군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그러니까 인민이 없는 인민공화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독재자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재를 공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최소의 이제 국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정도는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인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수령의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독재 정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독재자가 인민을 사랑하는 순간 그 독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롤렉스 시계를 100개를 사서 자기를 충성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씩 시계를 던져주는 것이 훨씬 더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경쟁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을 없앤 자리에는 덕치가 들어선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자사본주의 국가 현대 사회에는 탈코스 파슨슨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요즘 많이 나오는 메릿 시스템,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이제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메리토크라시. 예, 메리토크라시라고 요즘 뭐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가 운영하는 절대적인 원칙인데,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서 여전히 뭐 유토피아 사회는 전혀 아닌 거죠. 칼 마크스가 이야기했던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높은 지위들은 아주 희소하게 이제 제공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의 원칙이 뭐냐? 공산주의 기본 원칙, 북한에서 마찬가지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정도가 이제 아주 제1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절대적 충성, 소위 정치적 덕, 버추, 정치적 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윗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게 맡겨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이제 덕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덕스러워지기보다는 아부 하는 이제 인맥관계가 이제 퍼지게 된다, 공산주의에서. 누가 더 나은 인간이냐, 누가 더 사회주의적인가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덕치는 오히려 주민들의 위선을 자극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자기가 딴 마음을 가지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그 모습을 포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식의 덕스러워 보이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 냉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김정은 앞에서 열광적으로 뭐 우르을 터뜨리면서 뭐 깃발 흔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연출된 개인의 연출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충성분자가 있겠지만 이들이 먼저 만세를 부르면 옆에 사람들도 이 사람이 만세를 부르네? 그럼 난 더 열심히 불러야지 하고 이제 만세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이제 그 모습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북한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떠오르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3년상의 효자 없다. 이제는 주체를 믿기에는 북한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 도저히 어떻게 내피셜로 포장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넘어서 버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아주 똑똑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예, 똑똑한 정책. 네.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건데, 오빠야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잡혀가서 뭐 그 사형에 준하는 이제 처벌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똑똑한 수령의 입장에서 똑똑한 전략이다. 평생 문화를 배격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암암리에 처벌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독재자한테. 법을 만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류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법을 해서는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입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않고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한류 문화가 퍼졌다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지금 현재 문화를 다루는 오빠야라는 단어나 남한풍의 옷맵시를 다루는 것을 보고 있으면 꼭 마약 사범을 다루듯이 다루고 있다. 네. 마약 같은 경우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절도 같은 경우는 뭐 문을 열었다고만 해서 크게 큰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운반 소지만으로도 엄청난 처벌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당국이 억지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이제 오빠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강도의 처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때려잡겠다. 초전 박살의 정신이고 이건 참으로 수령이 북한을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느끼지만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다. 뭐 오빠야, 자기야, 예. 서울 말투 이런 것들을 예. 다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법규 자체, 법령을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북한의 한류가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 사형 판결문을 보고 북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우리가 또 장성 판결문에서 그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라는 네. 표현이 6번째 제목으로 저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식의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령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장성택이 다리를 꼬고 건성건성 쳤고 현영철은 졸았고 그 다음으로 꽤 고위직 인사는 안경을 닦고 있었고. 네, 김정은이 얘기할 때 안경 닦았다 이제. 사형당했습니다. 예, 사형당했으면 셋 다 목숨을 잃었는데 다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버팀목은 무엇이냐? 개인 우상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김일성에 절대 복종하고 있음을 모두가 믿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결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상태를 또 깨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사소한 불경죄가 이런 개인 우상화의 그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리를 꼬거나 박수를 건성건성 치거나 조는 것은 예를 들어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네라고 소리치는 아이의 행동과 똑같은 정도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도 아주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장성택이 2012년에 방중을 해서 예. 후진타오로부터 국가원수급 환대를 받은 것은 예. 이거는 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역적질이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자살행위였다고 생각되고 아직도 저는 그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마도 장성택 사람이 권력의 지위가 높아지면은 현실 감각을 잃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호가오이하고 왕자 보고 인사를 했는데 백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아마 장성택 인간적인 실수고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모든 독재 국가에서 넘버 2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했고 후르츠초프도 넘버 2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았는데 장성택은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인데 왜 그런 생각을 미리 하지 않아 못했을까? 아마도 2016년 이전까지 김정은이 보였던 아주 그 위장술, 그 모란봉 악단이 나와서 디즈니를 배경으로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그런 식의 이제 그리고 NBA 농구 로드만 불러서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개혁 개방도 뭐 가능하지 않냐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소공 속에서 제가 생각해 김정은을 얕잡아봤다 장성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김정은의 고도의 위장술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계획된 연출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는 편입니다. 또 당시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궁박한 처지였다.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후계자 수업을 오래 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사람들로 아버지가 3대 혁명 소조운동을 통해서 이미 후계자 수업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자신의 충성파로 권력의 상층부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노 엘리트들에 둘러싸인 상태. 이 상태에서 권력력을 바로 이제 표현했다면 아마도 그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발톱을 숨길 필요가 초반에는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입니다. 김일성과 비슷한 행보네요. 예,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계속해서
소련파 박창옥을 비롯해서 그 인사를 하는 데서 상당한 정도 안배라는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잡았죠. 연안파, 소련파, 예. 박노당 예, 항상 소수만 먼저 박해를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엘리트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건 근데 북한 엘리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마오 시대, 그 다음에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렇게 반대 엘리트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 과정에서 한꺼번에 죽이는 게 오히려 저는 거의 드물다.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 쿠데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 반대 세력을 날리고 나면은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처리할 때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의 대표적으로 지노비에프, 트로츠키 모두 다 죽을 때 다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스탈린 이런 의도를 몰랐을까라는. 그건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북한 엘리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망명지에서 자객한테 맞아 예, 죽고. 맞아 죽고. 그래서 지금 이 예.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로는 반대파를 숙청할 때 첫 번째 파별 안배의 용인수를 보이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공개 숙청을 하며 또 중요한 건데 사적 만남을 통해서 친밀감을 자꾸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예. 우리는 독재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엘리트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만큼 출세를 했다. 이 자체가 바로 수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칠면조가 닭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농부 아저씨가 들어와서 첫날은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계속해서 몇십일 동안 이제 모이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날 갑자기 키워서 먹는 거예요. 예, 키워서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몰랐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확증편향이라고. 엘리트는 어떤 가설을 갖고 있냐면 수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설을 갖고 있고 이 가설에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은 수령이 자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만큼의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모양이다라는 생각. 여기서 한 번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반대 증거들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은 북한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민주주의 정치를 사는 우리도 항상 가설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우리 가설에 반하는 증거는 폐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하고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10억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10억 있는데 굳이 이 정도 살고 있는 넘버 10좀 되는데 내가 굳이 수령의 미움을 사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수령에게 도전한다? 그는 상당히 스스로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선택이다. 만족하고 사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들 당하게 된다라고. 김일성은 대중당 노선을 지향하면서 엄청난 수의 당원들을 검열하고 출당시킨 허가이의 엘리트당 노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대중 노선으로 전향했다고 할까요? 대중 노선을 주도적으로 쓰는 것은 축구로 치자면 1부 리그 팀은 줄어들고 2, 3부 리그 팀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인데 학과 대항전을 보고 있으면 다른 게임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축구는 제가 어느 과가 이길 것이라는 것이 대강 예측이 나옵니다. 어떤 과가 이기냐면은 학생 정원이 많은 과가 이기는 거죠. 신은 공평한데 신이 그래서 10명당 한 명씩 축구를 잘하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원이 110명인 과는 11명 모두 다 에이스인데 정원이 50명이면 6명 정도는 이제 아주 구멍이다. 네. 엑스맨이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 다시 메이저리그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백인들의 게임이었지만 그게 흑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히스패닉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에이시안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그 선수들의 질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4할 때 타자가 못 나오는 현상.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숙청도 어떻게 보냐면 피파가 만약에 지금 11명이서 축구를 하지만 피파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1명 대신 5명이서 하자.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5명 정도는 에이스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부터는 성패를 모르게 되는 상황.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그 숙청이라는 것은 그 축구 선수로 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거고 그 대중단 노선이라는 것은 그 축구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의 범위를 갖다가 확 늘려버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 대표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죽으라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예. 축구 2명만 하자 그러면 손흥민, 김민재 딱 뽑아서 우리도 예. 세계 정상권 팀이 되는 거네.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건 동전 던지기가 되는 거죠 축구가. 예. 정치적 반대 세력, 그러니까 김씨 부자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려면은 명방가들이 구심점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예. 신입들, 그러니까 그 신입 당원들은 대세만 따라가지 명방가들을 추종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설득의 심리학이나 이런 책들에서 보면 보이지만 인간이 가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신세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올드보이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명망가들한테 그래도 미안한 감정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 어려울 때 날 도와줬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신입들이고 이들은 오로지 대세가 어디냐, 누구냐, 누가 더 세냐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령에게로 절대 충성을 한다라고 이제 그러면은 계속 제가 종속성과 독립성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수령에게 붙으면 수령의 힘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달려드는 것. 다시 말해서 우연하게 우주에 그 먼지들이 뭉쳐가지고 돌멩이가 됐지만 이 돌멩이가 중력을 가지게 되면서 더 많은 먼지들이 붙게 되면서 결국 지구가 생기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핵이 있고. 그래서 독재자들은 그렇게 사적 모임을 분쇄하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순택이 숙청을 당하기 전에 김정은한테 숙청을 당하기 전에 김정일한테 모진 고생을 당한 이유가 바로 술자리를 가진 것인데 술자리는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도 술을 마시는 이유가 술 마시면 왠지 친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인류학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 그 술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친해지면은 이게 뭉치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새가 생기는 것인데 이건 수령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죠. 믿을 수 없겠지만 김일성 10대 원칙 중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글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그 내용에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건 우리나라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빠른 1970년대에 김영란법을 도입할 정도로 선진사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보통 소련이나 중국에서는 이제 소련에서는 나찰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직속상관인데 총서기장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속상관한테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김일성은 그런 문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죠. 모두가 전체주의의 진짜 이상적인 상태, 아토마이즈 소사이티, 원자화된. 다시 말해서 원자화되었다는 말은 서로 위계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가지고 인간적인 그 위계적 끈마저도 없어야 되는 이제. 근데 선물을 주고받으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정이 생기고 이건 정은 수령님이 용납할 수 없는 마음 상태죠. 원자화된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개인주의, 건설적 의미에서 개인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인간성의 본성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개인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믿고 있는 독립적으로 판단에 따른 가치와 이제 덕을 실현하라는 의미에서 개인주의지,
우리가 뭐 혼자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있든지 아니면은 그 컬트 이제 극단 종교에서 말하는 식의 그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지하철에서 불신 지역 믿음 천국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 깃발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혁명이나 그 문화혁명 때 홍위병이나 북한의 3대 혁명 소조가 파벌화, 관료화에 대한 수령에 저항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회주의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서는 대책이 있다. 예, 대책이 있고. 예. 대표적인 그게 왜냐하면 정보가 위에 사람들 정보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 우리가 사실 좀 많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초짜 소위가 신임 소위가 갑자기 병장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병장이 소위를 골탕 먹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위는 실제로 군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아래 사람들이 정보를 통제해버리면 위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최근에도 김정은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치약과 허리띠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네, 품질에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품질에 신경 쓰라는 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항상 사회주의가 문제가 되는 산업 분야가 농업 분야입니다. 북한에서 농업 분야에 깊이 배겨 있는 허풍을 타도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 있는 쪽에서는 정보가 알기도 어렵고 속여버리면은 위에 사람들이 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른바 통계 조작이 만연한다는 얘기네요. 통계 조작이 엄청 만연하죠. 항상 그랬습니다. 통계를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중국의 대약진 운동에서 인민들이 죽어가는데 중국은 그 쌀을 못 사는 제3세계 자기 살이 남는 줄 알고 왜 그러냐면 다들 위에서 좋아하는 식의 통계를 돌리는 거고 심지어 소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지금 통계청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라고 총서기장한테 보고했다가 바로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고 북한에서도 당연히 근데 북한은 그런 장난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일단은 워낙에 한번 잡히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련에서는 마지막에 무너질 때 얼마나 정보가 부족했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때 다들 물건을 훔치고 돈도 훔치고 도망을 갔는데도 고르바초프는 나라에 돈이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모스크바 중앙은행이 소련 중앙은행의 돈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걸 사라진 다음에야 이제 총서기장은 알았던 겁니다. 근데 보고에 의하면은 뭐 식량이나 유류가 다 정상적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기름이라는 게 위에 한 5%만 진짜 기름이고 밑에는 다 물이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독점하는 독재자가 정보로부터 차단되고 소외된다는 건 이건 또 아이러니네요. 예, 정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감시기구, 정보 관련 국가기구가 최근에 규율조사부까지 합쳐가지고 꽤 많지 않습니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 총정치국, 거기다 요즘 새로 만든 게 바로 김정은이가 새로 키운 조직이 바로 규율조사부. 2021년에 만든 거죠. 이것도 정보 관련 4개 정도를 움직이는 게 이게 독재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고전적인 지배 방식이다. 한나 아렌트가 아주 제대로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분석하듯이 히틀러도 스탈린도 항상 복수로 서너 개의 정보기구를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무나 부릅니다. 오늘 누가 불려갈지 모르는 상태죠. 일부러. 그러면 다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일 수밖에 없게. 정보기관 자체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보고만이 정보의 원천인데 아랫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 무능력, 태만을 감춘다면 이걸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기구, 정보기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또 감시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네요.
디바이드 앤 룰이고 그다음에 경쟁인 거죠. 네. 그들의 경쟁. 살기 위해서. 그러면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갑니까? 제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그 비사회주의 관련 정보는 올리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령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마 제대로 올리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자기들이 뇌물을 받았다든지 누구를 봐줬다든지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 체제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을 좀 봐줬다 이런 정보들은 아마 제 상상에서는 그 정도는 숨기지 않을까. 지금 뇌물 얘기하셨는데 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예. 부패가 공산주의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회주의에서 기본적인 이제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 귀한 물건을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덕이고 이 때문에 바로 사람들 사이에 짬짬이가 이루어지는 것. 이제 짬짬이가 엄청나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 광범위하다라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패가 당연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이 지금 이제 사회주의 이제 배급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가 관료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제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장마당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공유하는 것인 거고 그건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뇌물인 거고 부패인 것이고 이제 그만큼 이제 부패가 있다. 근데 부패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은 우리 계속 부패가 있으면 이 부패가 광범위하니까 나라가 곧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제 부패는 두 가지 종류의 부패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를 공격하는 부패가 있고 그냥 국가에 의존하는 부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부패는 국가에 의존해서 하는 부패다. 다시 말해 부패를 하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하기 때문에 수령님이 부여하기 때문에 인허가 따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권리를 수령이 주기 때문에. 인허가권 자체를 수령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패가 국가를 공격하는 부패였는데 이제 북한의 부패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럴 때 국가 그 체제의 그 불안정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만 통용되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다. 네. 고이면 움직인다. 무슨 이 뇌물을 고이면 움직인다. 예. 그리고 움직이는 거리는 고인 양에 비례한다. 예. 그래서 한 교수님은 뻔뻔함은 공산주의자들의 힘이다. 예.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이다라고 쓰셨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쁜 짓을 보통 사람들은 하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독재자의 수하들도 사실은 인간이라면은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북한에서는 계급의 적, 인민의 적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이는 것은 영웅적 행위라고 계속 칭송을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제 그런 것, 저는 그 계급의 적, 그러면서 충성하는 것, 행위가 뭐냐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괴로움을 없애주는 노력이고 뻔뻔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좀 더 잔인하게 이제 사람들을 대하도록 만든다. 북한 정권이. 근데 이렇게 감시에 들어가는 정보,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비효율 때문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령은 뇌물을 눈 감아주는 거죠. 자신이 그 활동 비용을 댈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자력갱생 하는데 자력갱생할 권리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까불 생각을 하지 마라. 하지만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생사 여탈권은 내가 쥐고 있다. 네, 적당히 해먹는 건 내가 봐준다. 적당히까지 다시 결국은 법적으로 말하면 처분권은 내가 갖고 있는데 수익의 권리를 내가 좀 양도할 테니 네가 알아서 눈치껏 먹는데 그렇지만 선이 어느 정도까지 나도 모르겠고 니도 모르겠고 내가 기분 나쁘면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 능력이 약화되더라도 여전히 국가의 지배 능력은
수령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개적 우상화와 지겨운 반복에 있다. 그렇죠. 라고 예.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겨운 반복이 왜 핵심인 겁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느끼지만 사람이라는 게 하루 종일 집중할 수가 없고 집중력이나 주의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ADHD마저도 북한에서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수령이 오늘 메시지가 뭔지를 놓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반복을 해버리니까 헷갈림이 없어지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반복의 힘이 있다. 근데 재미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중가요에 그런 하림의 노래, 그런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진다라고 하는. 그거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은 공허를 모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비워두버리면은 다른 마음이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다른 마음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마음, 정신을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넣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크라우드 아웃. 밀어서 몰아내는 노력이다. 저는 다시 말해 설득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의 노력이다. 지금 이제 그 재미가 없더라도 엄청난 소음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대화가 안 되도록.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자아 비판하고 상호 비판시키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 총화하고 뭐 김일성 말씀해서 사상학습시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연극을 멈출 수가 없다. 멈추지 않는다, 연극을. 이게 다시 한번 저는 북한이 지배를 잘 알고 있다. 지겹고 재미없을 텐데 몇십 년 동안 이 연극을, 연극인데 이제는 다 모두가 아무도 믿지 않는 연극인데 이 연극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멈추지 않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에 있다, 저는 그 북한 체제 내구성의 원천이. 그래서 연극을 멈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제. 극장국가 북한은 그러면 북한이 존속하는 한 이 연극은 멈추지 않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극을 멈추는 순간 어떤 이유로 이제 너무 지겹다. 그만하자라고 잠시 그만해보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판단을 하는 순간 북한은 무너진다.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가장 이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 통계 연구에 따르면은 가장 큰 변수가 뭐냐. 바로 실수, 자만, 만족, 독재자예요. 그리고 그 연극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게 많이 먹었다 아니냐라는 식으로 멈추는 순간 저는 북한은 무너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최종적인 그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라라고 엘리트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문헌이 너는 수령당 대중의 사회적 생명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혁명적 수령관. 네. 주체사상의 핵심이죠. 종교를 종교화시켜버린 거죠. 거의 뭐 세계 9대 사이비 종교죠? 예, 맞습니다. 예. 카리스마적 정당성도 아니고, 칼 막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래도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일을 하고, 점심에는 여유있게 놀다가 저녁에 시를 짓고 음악을 듣는다. 이루어진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이념이었다면, 막스주의는 주체사상은 너 유토피아는 어디냐? 수령 만세하는 순간이 유토피아다. 지금이다. 예, 지금이다. 예. 그 자체가 수령님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유토피아다라는 거죠. 종교죠, 종교. 예. 아까 생사여탈권 말씀을 하셨는데 북정권이 예. 사실은 그렇게 극장국가여서 동원되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에서는 주관적인 것이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계속해서 2016년에 이제 거의 장성택을 이제 숙청시키고 몇 년이 있은 다음에 2016년에 이제 선언을 하죠. 김정은이 이제 자신의 이제 승리를, 제가 봐서 이제 권력투쟁에서 내가 승리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제 공개적인 이제 변화들, 이제 자신의 공식 지위도 바꾸고 이제 규약도 바꾸고 하는데 이제 그
그때 나왔던 일관되게 던지는 메시지가 사상 사업을 사업의 제1원칙으로 털어지어야 된다. 이제 똑같은 말이거든요.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일성 이 주체사상에서 항상 하는 말이 사상 사업인데 다른 마크시즘에서 참 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상 사업의 제1원칙이다. 근데 이게 정말 지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다. 수령의 입장에서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사상 사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는 또 혁명적 낙관주의로 무장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유명한 그 사회주의 몰락 과정에서 그 김정일의 그 우리식 사회주의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북한이 잘 사는 필승불패입니다. 필승불패, 낙관주의, 미래를 믿어라. 무조건 이런 미래를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선거 나온 사람이 우리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게임이 지지자가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낙관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도 우리나라가 좀 우울증 문제가 이제 사회적 문제인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아마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얼굴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가 있는 순간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면서 반동무자로 몰려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울한 상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건재하다. 이걸 자꾸 주민들에게 세뇌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특별히 평양 시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리춘이한테 저는 웃었던 게 다이아몬드나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아파트를 줬다는 게 참 이것도 역시 이쪽 아이들이 정치를 아는구나. 다이아몬드나 현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걸 카메라로 찍었을 때 뭐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아파트 하나 딱 주면서 아파트를 그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탁 하면 이게 크기도 크고 TV에 딱 표현하면 이쁘고 하니까 보여주는 그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그것만큼만 한다 제가 봤을 때는 평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 능력이 있다. 네, 뭐 과학자 거리 어쩌고 해서 거리 많이 만들고 막 무조건 내부에 어떻든 간에 겉으로 봤을 때 높은 빌딩을 쏘는 이유가 저는 다른 것보다도 대내용이다, 대내용. 다시 말해서 엘리트들한테 내가 아직도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뭐 학자에 따라서 견해는 다릅니다만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뭐 북한 당국은 한 80만 정도 죽었다고 사실상 인정했고 전 세계에서는 300만 설, 500만 설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엘리트들이 그 가난한 정권의 생존에 대한 기대를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고난의 행군에서 아사다도 많이 나왔지만 탈북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책에서 제가 던지고 있는 가설은 뭐냐면 탈북은 과연 수령한테 불리하냐? 제 답은 불리하지 않다. 수령이 어느 정도까지는 반길 만한 행동이다. 누가 탈북을 하겠습니까? 가장 행동력이 왕성한 사람. 그렇죠. 가장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행동력이 있고 용감한 자들 그리고 계획과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바로 혁명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위험 분자죠. 혁명의 전유되고. 그런데 이들이 북한에 있을 때 수령이 물어봅니다. 이 체제가 마음에 안 들어? 누구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연극을 잘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떠나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말했지만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지배의 한계 비용이 낮기 때문에 재정과 지배는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트 모두가 절대 복종한다는 그 조종으로 똘똘 뭉친 상태이고 그리고 인민들은 어떠한 희망도 없이 각계 오합지졸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제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체제의 미래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엘리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수령제가 과연 최선이냐? 저는 이 문제를 책에서 던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이 수령제를 최선으로 생각할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원한다. 속으로 엄청나게 원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진핑 이전에 중국이 그랬고 스탈린 사후에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당이 통치하는 나라로 가고 싶을 것이다. 수령제의 미래는
천투 확실하지만 자신의 미래는 수령자에서 항상 불안한 것이 북한 엘리트고 그렇기 때문에 수령과 엘리트는 잠재적으로는 갈등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 새롭게 시작할 대안이 보인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수령제나 집단 지도체제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대안이 있다면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북한이 대안이 보이는 역설적으로 대안이 보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이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북한의 급변 사태의 가장 수령의 물리적으로 수령이 어려운 김정은의 유고 유고에 있을 때 이제 그게 유일하게 엘리트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지금 체제 내에서 어떤 김정은이 이렇게 시퍼렇게 눈이 든 상태에서 어떤 엘리트한테 그런 새로운 정치적 기회가 열릴 수는 없고, 근데 저는 좀 이제 수령 독재하고 집단 독재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령 독재에서 집단 독재로 넘어가게 되면,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 북한이 중국식 시장 개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외 노선도 크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화가 되지 않더라도 수령제만이라도 사라진다면 이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네. 이 책에서는 소련이 멸망 후에도 KGB가 건재했던 이유에 대해서 쓰셨습니다. 예. 이것도 얼핏 좀 이해는 안 가는 일인데 왜 그랬습니까? 지금 그게 그 상징 인물이 바로 푸틴이죠. 네. 사실 수장이었어요. 중간급 간부였습니다. 과장쯤 되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과장급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지금 푸틴이 사실은 왜 보리스 옐친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후계자 누구를 찍을지에 대해서. 근데 푸틴이 몇 명을 날렸습니다. 프리마코프를 비롯해가지고 한 6개월 사이에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기 직전에 한 1년에서 6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총리를 바꿨는데 마지막에 낙점을 받은 인물이 바로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 왜 낙점을 받았냐면은 만만해 보였거든요, 옐친이. 근데 옐친이 판단 미스였죠. 왜냐면 푸틴의 뒤에는 망하지 않았던 KGB가 있었던 겁니다. KGB는 왜 망하지 않았냐면은 KGB는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KGB는 정보를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돈이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무너진 조직이 뭐냐? 소련에서 꼼소몰이었습니다. 중앙은행하고. 그게 뭐가 있었냐? 현찰이 있었습니다. 네, 금덩어리도 있었고, 현찰이 있었고. 가져갈 게 있었거든요. 기계 설비도 있었고. 설비도, 그리고 심지어는 공장을 다 뜯었습니다. 네. 첫 덤프트를 갖고 와서 공장을 뜯어가지고 공장 부품을 그대로 폴란드로 수송해서 폴란드에 팔아넘기고. 근데 KGB나 이쪽에서는 이 정보는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서방 국가나 이런 데 팔 생각은 못했을까요? 물론 소련 멸망 이후에는 비밀 문서 몇 개가 개인적으로 좀 흘러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팔 수는 있겠지만 이 경력 자체가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 경력 자체는? 예, 그렇죠.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고 이들이 스스로가 같이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자산의 특정성이 상당히 높은 조직이다. 정보 조직들이 정치 경제학의 전문 용어로 이제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들은. 그러면 KGB 같은 조직은 죽으나 사나 뭐 멸망할 때까지 그냥 조직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sink냐 swim이냐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독재자하고 같이 계속 수염을 쳐서 가든지 아니면 깔아앉든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 현찰이 별로 도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령한테는 유리하다. 들고 갈 게 없으니까. 소련이 빨리 무너진 이유가 들고 갈 게 많았었거든요. 소련은 나름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지하자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석유 장군들이 그냥 석유 파가지고 다 그냥 현찰 만들어가지고 다 떠났기 때문에 북한은 떠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고. 최근 들어서 북한에 붉은 자본가가 나왔네. 그리고 일부 붉은 자본가 중에는
이제 북한 당국이 용인을 해줘가지고 자녀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네 뭐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든 자기를 배신할 물적 조건 가진 자를 없애라. 그래서 수시로 뭐 장롱 속에 몇만 달러를 숨겼다가 걸리면 뭐 바로 사형이고 이걸 일부러 또 크게 보도를 합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가 붉은 자본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중국이나 특히 중국을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그 돈을 번 사람들은 관시를 맺어야 되는데 누가 있냐면 다 공산당 중앙당 간부들하고 이제 혼맥 관계를 맺는데 북한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고위직 거기 가려면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호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북한에서는 수령 마음대로 개인 독재에서 혼맥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어떻게 다른 재산을 보호할 방책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자본가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좀 저는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총이 돈보다 세거든요. 다이아몬드를 가진 자하고 칼을 가진 자가 만나면 칼을 가진 자가 이기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칼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칼을 찾을 수가 없다. 북한의 자본가들은. 칼이 없다. 왜? 모든 칼을 누가 가지고 있냐? 수령만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본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김정일이 언젠가 자기 그 호위대한테 냈다는 퀴즈가 생각납니다. 총하고 달러 박스가 가득 든 가방을 들고 둘 중에 뭘 가질래? 근데 그 중에 내가 생각한 정답, 그러니까 김정일이 생각한 정답이라고 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은 권총을 선택한 뒤에 총으로 협박을 해서 달러 가방 가진 사람을 가진 그 달러 가방을 뺏어온다가 정답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히 착각인 겁니다. 우리의 착각.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월드뱅크하고 뭐 IMF가 몇 년 동안에 이제 자유주의적 개입 정책을 하다가 나중에 구호를 바꿉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권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산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분산되어서 점유되지 않는 이상 누구의 재산도 수령의 것이 아닌 이상 누구의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사유재산 제도가 경제개발 민주화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민주주의가 없더라도 권력이 분산만 되더라도 사적 재산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면은 다시 혼맥 관계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권력이 절대적으로 한 사람이 독점한 상태에서 도저히 어떻게 이게 재산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길이 안 보인다, 저는 이게. 그래서 북한이 시장개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 시장개혁, 다시 말해서 공산당 지배 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만들었다. 그거 북한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공산당이 지배한 나라였고, 그리고 덩샤오핑도 공산당이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마오쩌둥 같은 개인 독재를 금지시켰습니다. 오히려 덩샤오핑은 개인 우상은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시진핑이 최근 와서 그 금지 조항을 다시 없애버렸는데, 이제 그건 중요한 중국이 이제 개인 독재가 된다는 증거인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노동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동당의 공산당원들은 귀족이 아니고 종입니다. 수령의 가신이죠. 가신. 이들이 어떻게 수령이 뭐 이야기하면 다 갖다 바쳐야지. 이거 내 건데요. 이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노예에게는 재산이 없고 노예에게는 인권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다시 북한 수령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핵물리학자를 만들어 죽이지 못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수령이. 왜냐하면 핵물리학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 항상 대체 가능한 인자들이기 때문에 전혀 주민들의 복리후생에는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유엔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냐. 그러니까
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건 완전한 잘못된 생각인 거죠. 돈 안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돈 앞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개인 우상화, 시진핑에 대한 우상화가 심화되면서 예. 그만큼 중국의 사정은 퇴행할까요? 제가 뭐 중국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시진핑의 야욕은 분명히 그러한데 근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너무나 일 개인이 통치하기에는 지금 이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복잡해지고 너무나 발전해 버렸다. 이제 그래서 시진핑은 끊임없이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겠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최소한 인터넷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공산당을 욕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국 정부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원합니다. 그들은 진짜 정부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나라에서 개인이 북한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만큼 퇴행하지는 않아요. 예, 퇴행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가버넌스가 작동할 수 없는 1인 독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이즈다. 예, 저는 너무 크다. Too big to be governed by one man. 한 사람으로 이제 통치하기에는 그 스탈린이 전체주의를 했던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를 역사적으로 드는 연구도 있습니다. 워낙 나라 사이즈 워낙 크니까 그리고 지하 운동을 통해서 공산당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네. 스탈린마저도 파악이 안 되는 사안들이 많아져 버리면서 다시 전체주의라는 아래로부터 동원을 통해서 정부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아래 열광적이고 광신도들의 자발적인 이제 고의 받침으로 그 중간을 날려버리는 것이 저는 이제 그것인데 그걸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나라가 중국하고 소련이고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의 그 대숙청이 있었고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김일성과 박정희 이 대결, 이 성적표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교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4.19다. 시민의 힘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자로서 그 국가의 선의를 믿지 않는 이제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그건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제임스 메디슨이 늘 하는 말이 어떤 것이고요. 그 권력의 역설이라는 유명한 정치 사상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면은 왜 정부가 필요하겠냐? 근데 천사가 아니니까 정부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래서 정부를 만드는데 그 천사가 아닌 사람한테 정부를 맡겨놓고 당신이 그게 발 뻗고 잘 수 있느냐라는 게 권력의 역설인데 이제 천사가 아니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국가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지만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그 인민의 견제가 있었다. 그리고 인민의 견제가 있었고 그걸 증명했던 사건이 뭐냐? 저는 4.19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헌팅턴하고는 조금 사무엘 헌팅턴하고는 좀 Political in Changing Society라는 책에서 헌팅턴은 4.19가 어떤 거냐 가버넌스의 실패로 인해서 독재의 귀환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4.19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은 인민의 힘을 이후의 정치인들한테 증명한 사건이다. 그래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민을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이었다. 증명을 했다.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사무엘 헌팅턴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이 선행해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인 기대가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개발이 선행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민주화가 온다는 것인데 지금 한 교수께서는 정치제도의 혁신이 경제개발에 선행한다고 이걸 좀 반대로 보시죠. 항상 민주주의가 제도로든 정치적으로든 있어야지만 경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권력은 분산돼야 되고 그게 그 칼 막스가 틀린 가장 큰 이유고 실제로 영국 경제사를 보게 되면은 권력이 제한된 다음에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것이지 경제 발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있었거나 제한 정부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칼막스 거기서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헌팅턴, 저는 사람의 욕구는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사고 싶기도 하고, 정치도 권리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못 살 때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잘해주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민주적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다. 근데 그 자체는 있지만,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충분히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1960년대였다. 근데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인 거죠, 바로.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 만들어줬다는 게 박 대통령의 예. 의미일까요? 예,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그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13척 명랑해전이고 계속 전투를 이겼던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동의라는 생각인데,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한 번 정도는 차라리 고의적으로 질만도 한대. 왜? 이 선조가 계속 나를 보면서 분명히 나를 질투하고 하긴 할 텐데,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고의적으로 한 번은 질 수도 있는데 하는데, 이순신의 마음은 뭐냐? 무조건 애국심이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 애국심. 그거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지면 네.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봤던 건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은 워낙 경제 쪽은 잘 모르겠고, 전투에서는 저는 아마 살짝 져주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축구에서도 살짝 적을, 워낙에 한 번도 명랑해전 이전까지는 이순신 장군께서 싸움을 하실 때 배를 한 척도 잃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배를. 근데 그 살짝 한 네 척 정도는 잃어가지고, 인민의 열광적인, 조선 이제 인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도 좀 죽이고, 선조의 질투도 좀 줄이는 식으로는 이순신 장군께서는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는 개인적인. 근데 경제는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권위적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자유권을 일부 제한하기는 했지만, 예. 그러나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적으로 허물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를 계속했다는 게 보기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독재로 이제 뭉뚱그리면서 북한 독재하고 우리가 민주화 이전에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독재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재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선거를 주기적으로 했다. 1972년 1년까지는 이제.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또 그 다음에도 유신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5공화국에서 선거가 또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는 독재였다라는 거죠. 선거가 있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바로 정치인들이 결국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인민이 중요하지 않으면 북한 꼴이 나는 겁니다. 전혀 중요하지 버리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인민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뭐냐? 바로 이승만의 부정선거예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4.19 이전의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에서 엄청나게 잘했기 때문에 인기가 확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도 많이 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좀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핵심이 경제를 망쳤지 않습니까? 이제 잘못된 이제 경제 발전 노선을 취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등을 돌리게 되니까 못 버티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경제를 잘못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선거에서 못 이기니까.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기대가 드는 순간, 이승만 정권에서도 선거 있기 전부터 자유당 정치인들이 이탈을 하거든요. 왜? 선거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이나.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전두환 정권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보다는 이제는 자유로 가야 이제 수가 없는 거죠. 예. 중국에서는 지금도 선거가 없고, 예. 북한에서는 당연히 수령은 세습이고, 이른바 자기들이 하는 총선에서는 후보자가 한 명만 나와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는
뭐 50년대, 60년대 부정선거 시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총선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열렸고 그런 식의 선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없는 것보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우리의 경제 발전에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국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하부 단위에서는 경기 성장 시기에 어느 정도 민주적 감정이라는 것이 상승하는 추세였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는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국민이 정치로 중요해져야지만이 뭐가 돼도 되는 것인데 북한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이 이제 그냥 국가가 그 권력이 생겨먹은 대로 야수적인 본성을 그냥 여지없이 드러내는. 근데 선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방패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그게 심지어 독재 어느 정도 언론 그 기본적인 자유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도 엄청난 것이다라고 저는 그 선거를 철폐할 수 없었다는 게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행운이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 위주의 국가주도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시대적 제약을 극복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거센코론이라는 경제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 저발전의 나라가 저발전의 질곡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제통상이나 국제경제에서 이제는 상식이 된 거지만 예전에는 이제 저발전한 나라가 발전한 나라를 빨리 따라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본을 투자를 하면 자본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게 1960년대 굉장히 이제 인기 있었던 이론인데 그 이제 틀린 걸로 파명이 났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했고 네. 부자들은 계속 부자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핵심이 뭐냐면은 그 민간은 저발전된 나라에서는 민간은 스스로 발전을 위한 자본을 동원하거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 바로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국가가 많은 경우 그걸 해결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왜 내가 굳이 그냥 그거로 내 편하게 먹고 살지? 왜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국으로 차관을 들여서 나라를 경제 발전시켜? 이런 식의 위험 감수를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기업을 국가가 지급 보증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완과 비교했을 때 타이완에는 제가 늘 던지는 질문, 타이완에는 자동차 기업이 몇 개 있냐고 없거든요. 타이완 하면 세계적인 자전거를 만들지만 자동차는 없다. 우리는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시죠.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경제 규모에서 민간업자들한테 맡겨놨을 때 누가 이런 엄청난 그 위험을 감수하려고 했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정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이 투자에 대한 리턴이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걸 민간업자들 스스로는 그 위험을 부담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거기서 바로 이제 국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당위적인 문제인데 이 당위적인 행동을 많은 나라, 대부분의 나라 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생각해보시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 발전한 나라 놀랍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의 국가주도 경제 개발이 예. 당시로서는 그래도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타이완 방식도 있겠지만 일단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는 건 유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거센코로 다시 말해서 산업화 초기에 영국이 개인이 산업화를 담당했고, 그다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금융이 이제 자본을 모아서 담당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다 국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데,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가 나온다는 것은 그냥 천운적인,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의 운. 당시에 이제 한국과 인도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제 개발을 예. 시작했는데, 인도는 내수형으로 갔고 한국은 수출 주도형으로 갔습니다. 예. 정답이 뭐였는지는 뭐 오늘날 거의 밝혀졌다. 그렇죠. 예. 수출 주도형이죠. 다시 말해서 수출 주도형 전략을 뭐 이제는 이제 좀 연구가 이제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이제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상당히 활활 타오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구동성은 했던 말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은 시장 친화적이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다시 말해서 내수 위주의 경제 발전하게 되면 시장의 왜곡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식의 발전인 거고, 수출이란 거는 어떻게든 시장 경쟁에 우리 국가를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안 하면은 시장은 냉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 주도, 국가가 주도해서 수출 주도를 했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시장 경쟁에 들어가게 됐다. 다시 말해 그 잔인한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기겠다. 이걸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효율과 기술이죠. 그걸 이제 당연히 그걸 매진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전략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직을 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가의 민간업자들의 저발전국가의 민간업자들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은 한마디로 보면 재수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수의 딜레마 아니면 조정의 딜레마인 거고,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장 손쉽지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국가가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 줬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서라면 수출 주도형 전략을 취하지 않고 뭐랄까요, 좀 변화 없는 현상 유지책을 택하는 게 독재를 유지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장하고 경제 정책이 바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당시의 관료들이 좀 열심히 똑똑했다라고 저는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좌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취했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박정희 이전에 이승만 정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답을 안다고 해서 그 정책으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적인 이익과 민간 기업의 사적 이익이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그 정답을 아는 자들을 박정희가 보호를 해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저는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과거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민간 기업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정책 결정하는 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겠죠. 그럼 중간에 누가 그걸 막아줄 능력이 있는 유일한 자가 누구냐?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막아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현실에 안주하려면 대기업을 그 냉혹한 세계 시장, 엄청난 그 경제 권리가 작동하는 대로 다 같이 데리고 갔다. 그렇죠. 확실하게 보증해 주던데, 담보를 주고 보증해 주는데 조건은 뭐냐? 여기서 네 실적을 남겨라. 네 실력을 보여야 된다. 세계시장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장난치를 못 치는, 장난질을 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바사바에서 물건 팔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 가서 야, 좀 사줘. 이렇게 실력, 질과 가격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고, 네가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면 그걸 증명하라는 거죠.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정책이었다. 장난질을 못 치는 거니까. 장난질을 못 치게 맞고, 그 장난질의 심판은 세계시장. 예, 세계시장하고. 또 성적을 낸, 좋은 결과를 낸 기업은 계속 밀어주고. 그렇죠. 그것도 대단한 거. 저는 우리 말은 쉽지만 사실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책 이해가 성적이 우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실력보다도 저는 개인적 정치학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논어에서 산신이 이런 뛰어난 인물을 가만 놔두겠느냐, 이런 뿔을 쓰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고 말하지만 공자는, 사실은 저는 많은 정치에서 보면은 뛰어난 인물을 내버려 둡니다, 사실은. 근데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명감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와 열심히 하는 자, 성적을 낸 자를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회적 분위기, 다시 말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다시 말해서 부에, 많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토피아적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부의 배분 상태가 아주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거기서 많이 가져간 사람도 지켜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제,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지금 시대와 우리를 박정희 시대를 비교하면 참 우리가 느낌이 오는데 우리 지금 시대에서 저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사회적 분위기나 정권이 지향했던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저는 아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지금 아주 이제 세져가지고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 자체가 부끄럼 없이 말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시 이제 어떤 애국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상해져 버리는 분위기. 다시 말해 그게 어떤 억압의 상징도 있었지만 애국가라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가치를 이제 환기시키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나 다시 말해서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예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지금 심하게 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자주노선을 고수하면서 고립과 빈곤의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불행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수령제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독한 그대로임, 지독한 변하지 않음. 전혀 변할 이유가 없는, 변할 이유도 없고, 수령은 지금 행복하다. 제 책의 결론은 행복한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의 위기 하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누구의 위기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령의 위기는 절대 아니다. 바로 인민의 위기다. 인민의 위기이지 수령의 위기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도 없고 인민도 없고 공화국도 없다라고 쓰셨습니다. 예,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수령제니까. 근데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죠. 김정은이가 위민 헌신하면서 네.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자면서 인민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서 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만 있는 거죠. 인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선거가 정말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인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과연 그들 그만큼 선한가, 그렇게 선한 인간이 있느냐, 세상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정말 타락하고, 완전히 견제받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합니다. 절대 부패합니다. 그럼 북한이 내파하거나 붕괴할 가능성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패는 그다음은 부패하는 권력은 몰락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할수록 더 오래오래 튼튼합니다. 우리 부패한 정권이 몰락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선거 독재나 지금 민주주의에서나 그렇지 북한 같은 개인 독재에서는 부패할수록 정권은 안정적이 되고 잘못 생각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부패를 반대하겠다. 반부패 투쟁을 벌인다. 저는 그걸 공개적으로 벌인다. 만약에 지금은 그냥 한 명 지목해가지고 방바닥 뜯어서 돈 나오면 잡아가는 거지만 갑자기 정책으로 반부패 투쟁을 벌인다?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는 그야말로 겁먹은 표정 한 번이 방송에 나갔다가 뭐 그걸로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무너질 징후는 보였죠. 그렇죠. 거기도 기본적으로 우리 북한과 달리 다인종적인 게 있으니까요. 헝가리 소수 인종이 살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농담 비슷하게 생방송 절대로 안 할 것이고 북한에서는 녹아야 됩니다. 왜?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방송이라는 것이 위력적인 이유가 귓속말로 전달이 되는 것은 들은 사람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아는지가 궁금해지는 정보인데 그 언론으로 공중파로 쏴버리면은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믿는, 다시 말해서 차우체스크가 별것 아닌 늙은 노인네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알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89년에 관제 데모가 아닌 자발적 데모를 보고 차우체스코가 겁먹은 표정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때 표정을 보면. 관제 데모를 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관제 데모에서. 그게 이제 변질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제가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그 수도
부카레스트가 굉장히 이게 계획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구도시라 가지고 이게 숨어 있을 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그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차우셰스크는 물러가라는 식의 구호를 외쳤는데 그게 갑자기 전염이 되면서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놀란 차우셰스크와 그의 부인은 옥상에 마련된 헬기를 타고 날아갔고 헬기 조종사가 아무데나 착륙시켜버리고 헬기 조종사 떠나버리고 또 그리고 길을 헤매다가 군인들한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재판받고 총살당했죠. 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끝까지 납득을 못한다는 식으로 그 사형장에서도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우셰스크의 부인은 끌려가는 동안에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죠. 그게 독재가 망하는 데는 중도 아랍에봄이 많은 걸 이야기해준. 아랍에봄에서 튀니지아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시위가 시작되고 한 달 있다가 독재자가 물러났고, 그 튀니지 옆에 있는 이집트로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민주화의 이제 바이러스가. 그 다음에 타히르 광장에서 월요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일요일 날 그 무바라크가 도망을 갑니다. 딱 일주일 걸렸습니다. 평양에서 막 사람들이 저는 조금이라도 모여서 그 시위가 촉발이 되면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고 저는. 독재적일수록 억압적일수록 시위에 걸리는 시간은 짧다. 이게 저의 약간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설입니다. 무너지는 기간은 짧다. 아주 짧은 정도가 아주 짧을 겁니다. 권력에 반비례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시위가 일어나는 조건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겠네요. 아주 열악하고 그거를 너무나 잘하고 있다. 북한이 잘하는 건 딱 하나, 경제 발전도 못하고 상하수소 시설도 못 짓고 다 못하지만 유일하게 하는 게 뭐냐? 사람들끼리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소통을 못하게.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탈북자들한테는 아니면 북한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북한의 벽이나 이런 데 낙서가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없을 거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저는 그 놀라운 그 징후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벽에라도 표출하고 있다. 저는 농담처럼 그런 운동을 제안하거든요.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 저는 그런 식의 제안을, 빵꾸난 양말 신기 운동, 가운데 발가락 빵꾸난 양말 신기 운동.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을 때 빵꾸가 나지 않는, 구멍이 나지 않는 부위에 구멍이 난 걸 보면서 서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서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아니고 세 번째 발가락에 빵꾸를 해야 예. 그래야지 의도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엄지발가락은 빵꾸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빵꾸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의사가 표출이 돼야지만이 연대성이, 지금 현재 개개인들은 불만이 많겠지만, 북한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길. 그렇기 때문에 오빠야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빠야라는 말을 하는, 정치적으로 아무 내용이 없지만 이 말이 통용되는 순간 사회적 분위기를 모두가 감지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를 감지하면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편이 많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서 승리 가능성은 쪽수 문제거든요. 숫자의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생각이 같은가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빠야, 이런 말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 이 말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시위가 김정은의 몰락을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시위가 벌어진다면 그 기간은 상당히 짧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저는 더 한다면 평양에서 일어나야 된다. 지방보다는? 지방은 안 된다.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게 정부가 알려질 길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 아니라 평양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본인을 결사옹위한다는 그 북한 전체 주민의 10% 정도 되는 특권층, 평양 시민이 일어난다는 건 또 차원이 다른 의미겠네요.
그들이 결사옹위를 하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도 체제는 유지하고 싶겠지만 수령제를 어떻게든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같은 경우도 민주화를 원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민주화 시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테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이 놀란 차우체스크를 속여 먹었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당신을 돕고 싶은 사람이 여기저기 세상에는 많습니다. 당신들은 외롭지 않다. 그 말인데, 저 적지 갑자기, 제가 평소에 생각지 않은 질문이라가지고, 제가. 당신들의 동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북한 밖에도 많이 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북한 민주화운동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왜 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냐고. 책에도 적었지만 그 친구의 답이 I feel clear sense of responsibility. 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느낀다. 예. 그 말이 저도 그 말인데 그 말은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는지를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국가폭력에 뼈가 시리도록 맞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외부자로서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심적으로 제가 굉장히 편하지가 않아서 말이 선뜻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나는 당신의 고통을 정말 아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밖에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원단이 많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가 조만간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네, 조만간 그런 날이 와서 한 교수님과 평양에 가서 방송 한 번 더 찍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